안녕하십니까. 양화진의 선교사편을 맡고 있는 유영준 장로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쉬어보니까 제가 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회의 첫 의료 선교사. 의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선교사라도 미국 북감리교회의 이제 첫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 한국명은 실안돈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첫 서양식 사립병원인 시병원을 이제 설립했고요.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를 설립한 분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분은 이제 1856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주 재원이죠. 그래서 예일대학교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 졸업한 의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분인데, 결혼하고 클리브랜드에서 또 병원도 개업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미국에서의 그 상류사의 삶을 보장받은 그런 젊은인데, 1984년에 여름에 이제 그 선교사로 올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해리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와서 선교사로 갈 것을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때 마침 그 직전에 조선에서 선교할 수 있다는 그 의료와 교육에 있어서는 뭔가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해리스 선교사가 일본에서 근무하던 선교사인데, 이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이 스크랜턴을 만나가지고 선교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안 할라 뭐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조선에 오게 되는데, 그해 12월에 미국 이제 북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의료 선교사로 이제 임명이 돼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그 해리스 선교사 여러분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후반에 이분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특이한 게, 대개 뭐 선교사들이 올 때 혼자 오든지 또는 부부가 오게 되는데, 이분은 부인도 같이 왔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메리 스크랜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던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입국한 과정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올 때 아펜젤러 부부가 같이 동행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랜턴 대부인,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가 오시고, 그 다음에 스크랜턴 부부, 그 다음에 스크랜턴 딸 이렇게 해가지고 일행이 1885년 2월 달에 일본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여기 보면 박영효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직전에 갑신정면에서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이들이 김옥균, 박영효 이런 이들이 이제 일본에 와 있었는데, 이 박영효랑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박영효는 이분들에게 그 조선어를 가르치고, 또 반대로 박영효는 이제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서로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해 5월 3일 날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알렌을 만나서 알렌과 함께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동안에 우리가 아펜젤러 선교사를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왔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이제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첫 번째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무지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4월 5일 날 인천에까지 왔다가 이제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도로 일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스크랜턴이 혼자 이렇게 서울까지 오게 돼서 들어오면서 이제 알렌을 만납니다. 인천에서 알렌을 만났다 그러는데, 알렌이 알고 간 건지 아니면 우연히 간 건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인천에서 알렌을 만나서 알렌이 이제 동행을 해서 서울로 들어올 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들어와서도 조선 관리들한테 미국에서 의사가 한 명 추가로 파견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서울에 들어와서 그 당시 알렌이 이제 운영하고 있던 제중원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 6주간 정도 여기서 일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정동에다가 본인들이 거주할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6월 달에는 스크랜턴 대부인 그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딸이 이제 후발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주택을 구입을 해서 정동 33번지, 지금 그
정동교회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00칸 규모의 주택을 큰 주택이었겠죠. 사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 이제 수리를 해서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85년 9월 그해 이제 가을에 그 방을 한 칸을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진료소를 차립니다. 초기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이제 스크랜턴 진료소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병원을 차리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세워진 두 번째 서양식 병원이 되겠죠. 첫 번째 서양식 병원은 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 제중원, 광해원, 제중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중원이 이제 첫 번째 서양식 국립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이 스크랜턴 진료소는 두 번째 서양식 이제 그 의료기관이 되겠고 개인 병원으로 사립병원으로는 이제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부분 그 주변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9개월간 한 522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 후에는 이제 병원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2천여 명 정도 진료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거의 한 5천 명 되는 진료를 1년 동안에 환자를 진료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부지런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병 고치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고종 황제가 이를 보고서 병원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름을 하사했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병원이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시병원이라는 말하자면 병원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 시자가 베푼다는 시자거든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 그 스크랜턴이 한국 이름 쓸 때 실한돈의 그 시자하고 또 일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는 그 그야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일반 백성들의 병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제중원은 이제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나서서 이제 일을 했죠. 알렌이라든지 헤론이라든지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은 이 제중원의 병원에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양반들 물론 일반 서민들도 많이 왔지만 양반들 고위 관리들도 많이 왔고 또 이제 국왕 황제도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격이 다르게 되는 그런 병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시병원은 가난하고 소외된 일반 백성들이 더 많이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스크랜턴은 이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를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 스크랜턴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이제 본국 선교부에도 이제 알리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30년 5월 달에 발간된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여기 보면 기와집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큼직한 기와집이 한 채가 모양이 돼 있죠. 여기에 보면 1930년이니까 이때는 여기 이제 병원을 안 할 때입니다. 1895년 한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여기 병원 기능들이 다 상동으로 옮겨가고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쓰질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표시되기는 스크랜턴 의사가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와집을 이렇게 병원으로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정동 지금 제일교회 그 조금 지금 예배당 있는 왼쪽 언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첫째 그 의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야심 이렇게 이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설립 계획입니다. 그 뭐냐면 이제 버려진 환자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그 병원. 그래서 병원을 그런 사람이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병원을 짓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진료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시내에서도 좀 번화한 사람 많이 다니는 데라든지 아니면 시 외곽에다가 이런 시약소 간단한 간이진료소가 되겠는데 이거를 설치해서 이제 의사가 스크랜턴이나 이런 이들이 순회 진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간이 진료소를 여러 군데다가 세울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걸 본국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의사가 좀 많이 필요하니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제 세운 곳이 한 세 군데에 시약소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아현동에, 또 하나는 상동에, 하나는 동대문 이렇게 세 군데에 세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먼저 보시면 1888년 12월에 애옥의 시약소라는 것을 개설합니다. 애옥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어디냐면 아현을 이제 옛날 말로 애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서대문 밖에 지금 아현교에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애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 낮은 언덕지역이고 교통에 굉장히 요지입니다. 지금 그 지하철 충정로역 있는 그 이제 사거리인데 사거리가 좀 네모나게 반듯한 사거리가 아니라 비스듬한 사거리죠. 교통의 여지인 것이 이제 보시면 시내 쪽에서 오면 시청 쪽, 광화문 쪽에서 오는 길이 두 길이 와서 만나고요. 또 저쪽 남쪽으로 마포하고 연결되는 길이 또 하나 만나고요. 또 한쪽은 이제 신촌을 지나서 인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옥을 구입해서 이제 그 애옥의 시약소를 차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그 스크랜턴이 계획했던 대로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 그 옛날에 활인서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활인서라는 곳이 이제 말하자면 그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치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말이 치료지. 그 당시에 뭐 치료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으니까 그냥 갖다 거기다가 격리 수용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활인서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고 그 지역에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동묘지가 또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 당시에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약간 언덕진 곳은 대부분 말하자면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애옥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그 유래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기 시신이 넘어가던 고개다 이런 의미에서 애옥에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은 사람들이 어른이나 애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거나 근처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말하자면 그 사람도 많이 다니지만 또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시약소를 차립니다. 그래서 개설하고 한 7개월간 한 700여 명 환자를 치료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대문 상동시약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남대문 시장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건너편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1890년 10월에 여기에다가는 남대문 상동시약소를 차립니다. 여기는 그 시장을 옛날부터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왕래가 굉장히 많은 그 남대문 안쪽에 번화한 그런 거리였는데 여기다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시약소를 차리고 이때는 이제 선교사 한 분이 2달 전에 들어와서 맥길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이제 머물면서 8개월간 한 2,000명 정도 치료를 했다고 굉장히 많이 환자를 치료했죠. 그래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계속 정착이 되면서 한 5년 후에는 정동에 있던 시병원도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상동병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는데 그 아래 보면 사진이 2장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한옥 단층 건물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동시약소 건물로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길게 기와집인데 왼쪽엔 언덕이 보이죠. 이게 남산입니다. 남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이렇게 쳐다본 그래서 찍은 그 사진이 되겠는데 이게 상동시약소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상동병원에 치료받는 환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라 그래요. 보시면 환자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형태로 환자도 있고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한데 뭐 굉장히 심상치 않은 자세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병원의 환자들 사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보시면 상동시약소가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애옥의 시약소가 하나 있었고 상동시약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병원이 정동에 있었고 정동에 또 뭐가 있었죠? 보근여관이라 그래가지고 여성병원 해서 말하자면 스크랜턴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근여관은 보통 여성병원이라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이 주로 또 관여했긴 했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벌써 병원이 한 4군데 정도 서울 시내에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죠.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동대문에도 시약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동대문 시약소에는 특별히 볼드윈 시약소라는 그런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데요.
동대문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이 이제 산 쪽인데 여기 낙산이라고 되는 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주택을 구입하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다가 여기에 그 미국에서 볼드윈이라고 하는 부인이 선교비를 보내서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니다. 이게 이제 볼드윈에서 병원 건물을 짓고 또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병원 건물은 볼드윈 시약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볼드윈 예배당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이 시약소는 주로 여자분들 여선교에서 담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후일에 1912년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큰 서양식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해리스 기념병원이라 이렇게 개명을 하면서 여기에 그 시내에 있던 보구요관도 옮겨와서 통합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들을 위한 그 진료를 많이 이루어졌다 해서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이제 불리게 됐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뭐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 뭐 이렇게도 불렸는데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그 병원의 출발점이 이제 볼드윈 시약소 이렇게 세 군데의 시약소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선교회도 굉장히 열심을 내셨죠. 그래서 그 세 군데 시약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환자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서대문 애호계 시약소에다가 이제 세운 것이 이제 우리 지금 남아 있는 아현교회가 되겠습니다. 아현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시약소를 개설하면서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쪽에 이제 나오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는 올링거 선교사가 이것에 이제 또 담당을 하면서 집회를 시작했고 올링거 선교사는 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배제 학당의 그 출판부에 와서 일하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집회도 하시죠. 그래서 이 아현교회 이쪽에 애호계 시약소에서 이렇게 이분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노블 선교사라는 부부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아현교회 사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고딕식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현교회가 1986년에 세운 그런 벽돌 건물이죠. 아주 멋있는 건물인데 그 뒤에 쪽에 있는 서양식 건물 이제 현재 그 예배당으로 스크랜턴 기념 예배당으로 쓰이고 있는데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 10여 년 전에 거기다가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가보시면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나란히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 여러 가지 그 흉상도 있고 또 기념비도 있고 가보시면 이제 교회 마당에 이런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그 창립 70주년 기념비도 있어요. 그래서 70주년 되면 1958년이 되는데 그때 세운 기독교 대한감림회 아현교회 창립 70주년 기념비 이렇게 돼서 그 옆에 보면 역대 담임자들 이렇게 이름도 나와 있고요. 뭐 그런 비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스크랜턴 선교사 기념비라 그래가지고 이게 2001년에 세운 기념인데 이제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여기 와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아현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크랜턴 선교사 흉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아현교회 가시면 또 한번 꼭 둘러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교회죠. 이제 상동교회가 되겠습니다. 상동교회 지금까지도 남아서 훌륭히 사역을 하고 있는 상동교회인데 여기는 남대문 상동 시약소가 출발점이 돼서 상동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초기부터 노병일이라고 하는 전도인을 배치를 해서 이 노병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님에 해당되겠는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이렇게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을 텐데 남자들끼리 하니까 많이 잘 안 모였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 여성들을 많이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1895년 현재 교인 수가 131명으로 성장을 했고 이 상동교회는 뭐 지금까지도 훌륭히 사역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신앙운동 또 애국민족운동의 어떤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그 당시의 젊은이들을 일컬어 상동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젊은이들의 이렇게 모임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또 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동파, 또 종로에 연동교회를, 이건 장로교회죠.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동파, 뭐 이런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상동파는 특별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색깔이 강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일제에 대항하는 상당히 그 저항 운동 내지는 무장 투쟁까지도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그 어떤 애국 민족 운동의 거점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그 중심에 있던 이분이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전덕기 목사님인데, 사실 이분 따로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참 이분만 소개한다 그래도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1905년 당시에 이분이 6대 상동교회 담임으로 이제 사역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크랜턴을 만나고 나는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게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의 젊은이였다가 스크랜턴 선교사의 그 가정에 말하자면 그 일을 도와주러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감화를 받아서 또 물론 신실한 이제 교인이 되고 전도사를 거쳐서 이제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때 나와 있던 분들이 보면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승만, 김국, 이회영, 이시영, 이동희, 주시경, 뭐 당시에 굉장히 그 말하자면 민족을 위해서 큰 활동을 했던 굉장한 분들이 이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덕기 목사님에게 또 이 스크랜턴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크랜턴을 만나고 나는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다. 우리 전덕기 목사님의 그 스크랜턴을 대한 그런 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 전덕기 목사님 계실 때 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뭐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를 파송하는 일을 여기서 계획을 한다든지 또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결국 전덕기 목사님은 합방 후에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굉장히 그 고문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진이 2장 있는데요. 보면 좌측 사진이 남대문에서 본 시내 거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대문 누각이나 아니면 그 옆에 그 남대문 옆에 그 이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기와집들이 있는데, 그 뒤쪽이 그 지금으로 보면 남대문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오른쪽에 상동교회라고 표시된 건물이 있고요. 저쪽 멀리 명동성당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당시는 건물들이 다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바로 상동교회는 뭐 남대문에서 지금도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고, 명동성당은 이제 명동 지나서 좀 꽤 먼 거리에 있는데, 워낙 그 건물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 저 사진에도 잘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상동교회 건물입니다. 1900년도에 건립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뭐 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양으로 건축물이 이제 그 당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재 남대문 상동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지나다 보시면 이 건물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1층이 지금 여기 상가거든요. 옛날에 여기 백화점도 있었는데 백화점은 잘 안 돼서 이제 1층 쪽에 이제 상가로 남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가 이렇게 딱 있어서 뭐 건물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건 잘 눈여겨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이 위쪽이 남대문 상동교회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현판이 이렇게 현관에 동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동의 역사들 여기 기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889년에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록도 있고요. 1913년 현재 교인 수가 나오는데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00명? 1000명? 놀랍습니다. 1913년에 교인 수가 2,900명이다. 여기 이렇게 현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에 보면 전덕기 목사님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또 3.1 운동 때 33명의 민족대표 중에서 여기를 거쳐간 목사님들이 4분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활동했던 당시 젊은이들 주시경, 남궁옥, 이동영, 이회영,
이승만, 김구 같은 그런 이름들이 여기 현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동대문교회입니다. 세 번째 동대문교회. 동대문교회를 얘기할 때는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한 분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1892년, 이건 좀 늦게 됐어요. 이제 그 91년 이인박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안식년 휴가도 다녀오시고 또 이런 자금 문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늦게 됐는데 어쨌든 그 대신 여기에는 그 볼드윈 부인이 선교비를 보내줘서 한꺼번에 땅도 이제 사는 것도 사지만 이제 예배당과 시약소를 같이 동시에 짓게 됩니다. 다른 곳은 대개 시약소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예배당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거의 시작을 하죠. 그래서 1895년 현재 교인 수가 한 45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독특하게 이제 여선교회에 선교사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약소도 여선교회 출신 그 여자 선교사들이 주로 관리를 하게 됐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남자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관여를 해서 이게 잘 협력이 돼서 사역이 진행됐다 그러는데 정동에도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여성분들에 대한 역할, 그 이화 또 학당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활발했는데 또 다른 여성 선교, 여성 사회 운동의 거점으로 이 동대문 교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대문 교회는 굉장히 그 이후로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교회 활동을 거쳐왔는데 그 유명한 손정도 목사님이 여기 계셨고 또 김상옥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종로 경찰서에다가 폭탄을 투척한 그런 의사죠. 이분이 이제 그 권총을 가지고 경찰들하고 이제 총격전하고 하는 것들이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던 이분이 다 이 동대문 교회 출신이고요. 또 근래에 와서 이 동대문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유명해진 것은 김학순 할머니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종군위안부를 다녀오셨는데 1991년에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과거에 위안부였다는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종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거는 다 알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거기 다녀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자신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면서 그 외에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위안부를 다녀왔던 많은 할머니들이 계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그 일본에 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 김학순 할머니도 동대문교회 출신이시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4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위쪽에 있는 사진은 일전에 좌측에서 사진 2장은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사진인데 위쪽에는 1914년 당시에 이제 그 동대문 교회, 그다음에 동대문 부인병원 뭐 이런 것이 있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되겠고요. 그 밑에가 이제 이 동대문 부인병원,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 그다음에 동대문 교회가 같이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건물이 이제 좀 하나가 없어졌죠. 뭐가 먼저 없어졌냐면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먼저 없어졌습니다. 그게 2008년에 이제 그 이사를 가면서 여기 먼저 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없어지고 동대문 교회만 빨간 벽돌에 그 동대문 교회만 이렇게 남아 있게 됐는데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다 없어지죠. 2014년에 오게 되면 이제 뭐 거기 건물이 다 없어지고 지금 가보시면 거기 이제 공원으로 잔디밭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성벽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동대문 교회는 이런저런 그런 2014년 전후에 그 직전에 말하자면 교회 재산을 서울시에다 매각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거의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팔고 했던 이들은 지금 현재 분당에 가서 동대문 교회라는 걸 이제 유지하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는 그래도 이 원래 동대문 교회를 복원하고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동대문 교회가 서울에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동대문 교회를 회복을 하고 또 이 자리에다가 뭔가 상징적인 기념물이라도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계속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동대문 교회가 굉장히 그 초기 이제 그 스크랜턴에 의해서 설립이 되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교회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태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또 시약소 세워서 의사로서 활동하고 또 교회 세워서 활동을 하시는데 1892년 8월에는 이분이 이제 한국선교회 관리사, 그러니까 관리자, 뭐 그 당시로 장로사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명이 됩니다. 이 당시까지는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잘 협력이 됐는데 이제 목회적인 부분은 주로 아펜젤러 선교사한테 좀 담당을 시키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어떤 성례전을 행한다든지 할 때 이제 뭔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좀 더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휴가차 귀국하시고 해서 이때부터는 목회 쪽에도 굉장히 주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선교지를 확장하자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수차례 본인도 직접 지방에 선교 여행을 다니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인천, 평양 이런 곳에 이제 개척하기 위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인천에는 존스 선교사, 그다음에 평양에는 홀 선교사, 원산에는 맥길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외에도 청주, 공주, 뭐 수원, 대구, 의주 이런 데에도 이제 뭔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1898년에 와가지고는 신학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과정인데 이걸 이제 이분이 엽니다. 실제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한 1887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배제 학당에다가 일종의 신학부를 차려가지고 거기 이제 전문적인 신학 이제 성경 교육이나 이제 신학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코스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따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코스 신학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학회는 상설하는 그런 학교로는 못하고 농한기에 겨울 농한기에 한 2, 3주간 집중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코스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1년 5월에 와가지고는 두 분의 목사님이 이 과정을 수료한 두 분의 목사님이 탄생합니다. 김창식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 이제 한국에서 탄생한 첫 감리교단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창식 이분은 평양 삼학교회 출신이시고요. 김기범 이분은 인천 내리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비해서 한국인 목사님이 좀 먼저 배출이 됐죠. 장로교회는 좀 늦었습니다. 그 대신 장로교회는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평양에다가 1903년에 이제 개교를 하고 거기에서 4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1907년에 7분의 목사님, 뭐 길선수 목사님 비롯해서 이렇게 7분의 목사님이 처음 이제 세워지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장로교가 좀 늦었고 감리교는 좀 빨리 이제 세워졌다고 할 때 또 내용적으로 보면 장로교회 쪽이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목사님을 세워갔다 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그 스크랜턴 선교사로서의 굉장히 고민은 뭐였냐면 같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선교할 일은 많은데 거기 목사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이고 해서 좀 부지런히 두 분의 목사님을 배출하게 됐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이렇게 순조롭게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사역이 조금씩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1901년에 와가지고 스크랜턴 대부인이 건강이 굉장히 이제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런 그 의사들의 이제 판단이 있고 그래가지고 1901년 7월에 본국으로 미국으로 일단 돌아가면서 이때 이제 대부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도 본국으로 가는데 때마침 이제 뭐 그때가 이제 1902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목포에 이제 해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죠. 또 그 보면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현 조선에 그러면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 돌아가셨고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 지금 미국 가 있는 상태인데 1903년에 이르러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나 이제 선교사를 그만하겠다 사임 의사를 밝힙니다. 아마 어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임을 표명했고 또 이 당시에 존스 선교사라고 말하자면 인천 쪽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 이분도 또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선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존스 선교사가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서 오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다시 선교사를 다시 사역을 하겠다 의사를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1903년 11월에 나 진짜 그럼 선교사 돌아가겠습니다. 의사표명을 했는데 얼른 못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1904년 초부터 조선 땅에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얼른 못 돌아오고 1904년 9월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스크랜턴 대부인도 다시 같이 돌아옵니다. 이때 전에도 봤지만 71살, 70 넘은 스크랜턴 대부인이 노구를 들고 말하자면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그 큰딸 오거스타는 이제 21살이었다 그래요. 21살이었는데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04년 9월에 다시 돌아와서 오는 대로 바로 해주, 수원, 공주, 인천, 강화, 평양 이런 데를 쭉 돌아봅니다. 틈나는 대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그 놀라운 상황들을 확인한 것이 러일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죠. 또 질병, 기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정하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거 굉장히 소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면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선교사를 한 20명 정도 보내달라.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20명 정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이렇게 지원이 불가가 되죠. 이렇게 거절이 되죠. 선교본부에서.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사진 한 장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사진이에요. 그러면 스크랜턴 선교사 있고 그 앞에 스크랜턴 대부인이 있고 맨 왼쪽 끝에 이제 스크랜턴 부인 이렇게 있고 딸 4명 있죠. 딸 1명은 처음에 조선 땅에 올 때 이제 같이 들어왔고 딸 3명이 여기 조선 땅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가족이 여자 6명에 남자 1명이에요. 굉장히 이거 좀 어떤 상황일지 짐작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일가족 6명, 7명의 사진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으로 굉장히 그런 그 의욕을 갖고 있지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담당하던 이제 책임자가 해리스 선교사 초반에 잠깐 나왔었죠. 해리스 선교사가 스크랜턴이 이제 조선에 한번 가보도록 권유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선교사 한 20명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한 거를 이분이 중간에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니까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무산이 됐죠. 이 해리스 선교사는 1873년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 근무를 했어요. 일본어도 굉장히 유창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말하자면 그 천황의 어떤 표창 훈장도 받은 적이 있고 이제 유명 인사인데 어쨌든 스크랜턴 선교사의 상사죠. 근데 상사가 이걸 거절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해리스 선교사가 1905년에 조선 땅 방문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오면서 상동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에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만주 땅으로 넘어갑니다. 만주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그때 이제 그 러일 전쟁에 이제 이렇게 와중에 있었는데 그 군인들
뭐 그 위로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본 편향적인 조선은 좀 무시하고 일본을 그 앞세우는 그런 일본 편향적인 그런 자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저 사람 너무 지나치게 친일파다 이런 평가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그 해리스와 만난 것이 굉장히 그 조선 선교에서 또 조선에서의 스크랜턴의 활동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05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상동교회 청년들 또 전덕기 목사님 중심으로 한 이 상동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벌립니다. 뭐 구국기도회도 하게 되고요. 무장투쟁운동, 특별히 을사오적을 처단하자 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상소운동, 이제 을사 조약을 무효화해달라고 하는 상소를 하는 그런 운동도 하는 그런 운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크랜턴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입장이 어떠냐면, 교회는 엄정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무장투쟁까지 나서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청년회를 해산시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해산이 됐는데 그래도 또 암암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한 활동들은 계속되게 되죠. 그래서 해금 일사를 파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무장투쟁을 획책하는 그런 상황이 이 상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굉장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분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감리교하고 그 동시에 들어와 있던 그 개신교단들이 이제 합치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선교사들이 각 교파별로 들어와 있는데 저만큼 활동을 하다니까 좀 이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우리가 협력을 잘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초교파였던 연합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단 통합을 해서 말하자면 대한예수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초교파 통합 교단을 만들자,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해리스 감독도 여기에 찬성을 했고 많은 그 선교사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해서 실제로 뭐 학교도 합쳐봤어요. 이렇게 배제하고 경신, 하나는 감리교단의 학교고 하나는 장로교단의 학교인데 배제하고 경신도 합쳐서 한 1년 동안 운영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 물론 효율적인 면은 있겠지만 우리 감리교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반대 입장을 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하고 직속 상관하고도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됐겠죠. 1906년에는 급기야 조선의 어떤 책임자 직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르렀을 때, 1907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의 큰 이제 부흥이, 평양 대부흥을 얘기하는 그런 해인데,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부흥을 했지만 국내 정서는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이제 합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때 되죠. 그래서 사법부도 해산을 하고요, 경찰, 군인 뭐 이런 거 다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기능들이 다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의병 막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스크랜턴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그래서 좀 그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단을 치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견디다 못해서 1907년 6월에 드디어는 선교사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속 상관과의 불화라든지 다른 선교사들 또는 미국 선교본부와의 이제 불화,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사직을 하게 되죠.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의 오른쪽 모자를 들고 있는 이가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고, 왼쪽에 있는 분이 해리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사임하게 된 후에 이분이 이제 교적을 구세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한 10년 정도 같이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있는 한 뭐 또 감리교단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구세군으로 바꾸고 1910년에는 또 영국 성공회로 이제 바꾸고 그러면서도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또 머물러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때까지도 계속 살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셨고 한 2년 후에 이제 소천하시기까지 계속 같이 이제 머물면서 있었고 또 한국인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의료 분야에서 봉사하려는 헌신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한의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서울대학병원의 이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립병원이죠. 그래서 대한의원이 이제 그때 생기면서 여기 의사 겸 교수로 근무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의사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병원도 한번 신안돈 병원이라는 병원도 세워보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다가 1916년에는 나이가 이제 한 60세 되셔가지고 중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서울 한국에서 한 30년 생활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매일신보 그러니까 1913년 1월 21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신안돈 병원 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병원 광고인데 사실 이 시기에는 이분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는 본국에 선교 보고 같은 걸 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데 이제 별로 없었다가 이 이제 병원 광고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활동을 했구나. 1913년에 이제 알 수가 있죠. 보면 내과, 외과, 산과, 전기 치료과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기 이제 치료 과목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소천하시게 되죠. 대련을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고베에 가서 거기서 의사로 활동하게 돼. 고베는 오사카 옆에 이제 있는 항구인데 여기 조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서양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나서 좀 고생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1922년 3월 23일 날 고베에 있는 자택에서 소천을 하십니다. 여기 그 마지막 말씀이 이랬다고 그래요. 죽음이란 마치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문을 통해 가는 것과 같다. 굉장히 그 말하자면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담담한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 같은데 1922년에 고베에서 소천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사진은 스크랜턴 부인과 네 딸이 고베에서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합니다. 보면 왼쪽에 이제 주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살던 고베에 있는 집이고요. 오른쪽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지입니다. 이 묘지가 알려져 있는지 한 70년 정도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한국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일본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열심히 그 관심을 갖고 찾아가지고 거기 고베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서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를 찾았습니다.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형태의 비석이 있는데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그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의 묘에 있던 그 십자가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앞에 그 까만 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념판입니다. 그래서 아현교회에서 그 스크랜턴 선교사 묘가 발견된 거를 알고 여기다가 감사의 기념비를 또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제 91년까지 이분의 묘지를 모르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제 조선 초기에 오셔서 이제 큰 많은 그 선한 사마리아의 사역 이걸 통해서 가난한 민중에게 의료 혜택 주는 일에 큰 일을 하셨고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를 설립하셨고 또 상동교회를 통해서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던 그런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리고 정말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변기에서 이제 힘든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마지막에 선교사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이어지질 못하고 잊혀진 상태에서 한쪽에서 잊혀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났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분의 사역을 보면 좀 새로운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위대한 선교사님이 또 한 분 이렇게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